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천서역으로 복받으러 간 총각.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펼쳐진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집도 없이 움막 같은 곳에서 홀로 지냈지요. 에휴, 오늘도 풀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다니. 내 복은 어디 갔을까? 총각은 날마다 한숨을 쉬며 살았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품삯은 적고 비가 오면 일거리도 끊겼어요. 그런 총각을 늘 안쓰럽게 지켜보던 마을의 한 노인이 하루는 총각을 불렀어요. 얘야, 이렇게 한숨만 쉬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자네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서천서역이라는 곳에 가면 복의 신이 산다고 하더구나. 거기 가서 자네 복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떠냐?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복의 신이요? 그런 분이 진짜 계세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 복 없는 사람이 서천까지 가면 자기 복을 찾을 수 있다더구나. 총각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짐을 꾸렸어요. 싸봤자 옷 한 벌, 마른 떡 한 조각뿐이었지요. 그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걷고 또 걷던 총각은 날이 저물 무렵 한 외딴 집을 발견했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고 그 집엔 등불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총각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곱고 고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긴 머리에 맑은 눈, 살며시 웃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마침 저녁도 준비했답니다. 총각은 감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은 따뜻한 밥과 국을 내주었고 포근한 이불까지 펴주었어요. 그렇게 편히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인사를 하고 떠나려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때 여인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서천서역으로 가시는 길인가요? 네, 맞아요. 제 복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자 여인은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혹시 서역에 가시거든 제 운명도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남자 복이 없어요. 누굴 만나도 오래 함께하지 못해요.
혼인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총각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꼭 물어보고 올게요.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들판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퍼 보였어요. 한가운데인 배나무 한 그루가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총각이 물었어요. 촌장이 나와 고개를 숙였어요.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맛있는 배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열매는커녕 꽃조차 피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지요. 혹시 서천에 가신다면 이 나무가 왜 이런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총각에게 먹을 것과 돈을 챙겨주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총각은 마을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걷다 거대한 바다에 닿았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지? 바로 그때 물결이 솟구치더니 거대한 이무기 한 마리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람이요, 서천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도와주겠소. 다만 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총각은 놀랐지만 차분히 물었어요. 부탁이요? 뭔가요? 나는 2000년을 이 바다에 살아왔소. 다른 이무기들은 1000년만 지나도 용이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무기인지 이유를 알아봐 주시오. 총각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반드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무기는 총각을 등에 태워 바다를 건넜어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경치를 지나며 총각은 다시 서쪽으로 길을 이었어요. 한참을 걷던 총각은 강가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소년은 낚싯대를 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늘이 곧았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소년이 말했어요. 왜 곧은 바늘을 쓰나요? 총각이 묻자 소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이게 원래 낚싯대에 달려있던 거라서요. 혹시 서천에 가시나요? 이걸로 물고기 잡는 방법 좀 알아봐 주세요. 총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알아올게. 그날 밤 총각은 깊은 산속에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곳엔 작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이런 곳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먼. 일단 들어와서 쉬게나. 총각은 할머니가 내어준 큰 무 3조각과 물 한 그릇을 먹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다음 날도 할머니는 똑같이
무와 물을 내주었지요. 갈 길이 먼가 보구먼. 어디까지 가는 길인가? 총각은 웃으며 말했어요. 복의 신이 계시다는 서천서역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딜 간다고?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을. 총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총각이 지나온 길에서 들은 사연들을 다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다 별거 아니구먼. 자, 잘 들으시오. 총각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만난 건 고든 바늘 낚시 소년이었어요. 총각은 할머니의 말을 다 들은 뒤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만난 건 고든 바늘 낚시 소년이었어요. 형님, 방법 알아보셨어요? 총각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대. 툭. 총각은 소년의 뺨을 한 대 세게 때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년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무처럼 큰 뿌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이게 무라는 건가? 총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찜에 넣었어요. 다음은 이무기의 차례였어요. 잘 다녀오셨소. 뭐라 하던가요? 욕심이 문제였대요. 여의주가 2개라 용이 못된 거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용이 된대요. 이무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네가 가져가게. 처음 만나니까 자네니까. 이무기가 입에서 여의주 하나를 뱉자마자 몸이 빛나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총각은 여의주도 보찜에 담았어요. 총각은 배나무가 말라가던 마을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 촌장이 달려와 물었어요. 젊은이, 해결 방법을 알아오셨소? 청년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배나무 아래에 땅을 파보세요. 그 아래에 뿌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가 삽을 들고 배나무 밑을 힘껏 파기 시작했지요. 여기에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크고 둥근 돌덩어리였어요. 마치 햇살을 품은 것처럼 눈부신 돌이었지요. 이 돌이 나무 뿌리를 막고 있었나 봐요. 그 순간 배나무의 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지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청년에게 큰 절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이 돌덩어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 주세요. 청년은 정중히 인사를 하며 황금 돌덩어리를 보찜에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은 처음 만난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청년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여인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제 운명은 어땠나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여인의 얼굴에 슬픈 기운이 돌까 걱정되었지요.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실은요,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동자삼, 황금, 그리고 여의주를 가진 남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도 불행할 운명이라 했지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군요. 저는 역시 혼자 살아야 할 팔자였어요. 그때 청년이 조심스럽게 보찜을 풀었어요. 저는 복을 찾지는 못했지만 오는 길에 이 세 가지를 얻게 되었어요. 청년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무기에게 받은 여의주, 배나무 밑에서 나온 황금 돌덩어리, 그리고 뺨 맞고 무로 변한 고든 낚싯바늘의 무 뿌리였어요. 그 무는 보통 무가 아니었기에 동자삼으로 여겨졌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그것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여의주, 황금, 그리고 동자삼. 맞아요. 제 운명의 상대는 바로 도련님이셨어요. 청년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기꺼이요. 그날 이후 청년과 여인은 부부가 되었어요. 여인의 저주는 사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엔 자식도 여럿 낳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착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청년이 복을 찾아 떠났던 그 여행은 사실 자신의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는 의지,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인연 속에 진짜 복이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남을 위해 걸은 길, 네가 흘린 땀방울 속에
그리고 마음을 다해 만난 사람 안에 있는 거란다. 소년 사또와 아전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16살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사또로 부임한 총명한 소년이 있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 어린 사또가 온다고 하자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아니, 겨우 16이라니 아이가 뭘 안다고 사또를 하누? 그러게 말이오. 혹시 우릴 놀리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소년 사또가 관아에 들어서고 나자 그 말솜씨와 총명함,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아니, 이 사또가 말하는 걸 들어보게 딱 부러지게 논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소. 게다가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 정말 어른보다 낫소. 어느 날 소년 사또는 관가의 장부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이상하다. 왜 세금이 고을 사람들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그래서 소년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말했어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말 것이며 백성을 속이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소. 그 말에 일부 아전들은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쳇, 이 어린 녀석이 우리가 벌던 길을 막아버리다니. 허허, 너무 똑똑한 것도 다리로군. 욕심 많은 아전들은 곧장 모여 앉아 수근거렸어요. 그깟 어린애 하나 우릴 이긴다니 말이 돼? 맞아. 우리가 몇 년을 굴러먹은 고을인데 그깟 16이 뭘 안다고. 그러다 형방과 가까운 절에 중을 꼬드겼어요. 스님, 우리 부탁 하나만 합시다. 부탁이요, 뭔데요? 스님 굴갓 하나를 바람에 날아갔다고 하고 사또에게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그럼 사또가 얼마나 허둥대는지 우리가 두고 보게. 중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전들의 회유에 마지못해 끄덕였어요. 다음 날 중은 관아를 찾아갔어요. 사또님, 제 굴갓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좀 찾아주시면. 소년 사또는 중의 말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겉으론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스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새 굴갓을 만들어 드리리다. 그리고는 석수장인을 불러 말했어요. 단단한 돌로 굴갓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며칠 뒤 정말로 돌로 만든 굴갓이 완성되었어요. 소년 사또는 중에게 굴갓을 내밀며 말했지요. 자, 이제 이걸 쓰시지요. 이게 바람엔 안 날아갈 테니까요. 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스님, 장난은 누가 먼저 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갓이 바람에 날아가긴 하겠습니까? 결국 중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사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기 아전들이 시킨 일이옵니다. 저는 그저 소년 사또는 속으론 분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다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아전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또를 공경에 빠뜨릴 궁리를 했어요. 소년 사또는 이를 눈치채고 한 가지 꾀를 냈지요. 며칠 뒤 소년 사또는 커다란 상자 하나와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전들을 모아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준비했소. 하나씩 골라 보시지요. 아전들은 을의 크고 무거운 상자가 귀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린 큰 상자로 하겠소. 소년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시지요. 그럼 저는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시지요. 뚜껑을 연 아전들은 깜짝 놀랐어요. 큰 상자 안에는 손뭉치만 한가득 들어있었고 작은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소년 사또가 말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인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아전들은 머쓱해졌지만 속으로는 더 화가 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골탕 먹여야지. 이러다간 우리가 완전히 눌리겠어. 소년 사또는 아전들의 분한 기색을 눈치채고 또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이번엔 자신의 사비로 농부들에게 수수대를 사오게 했지요. 보줄, 1년 정도 자란 수수대를 한아름 사오너라. 포졸이 커다란 수수대를 사오자 소년 사또는 관아 마당에 수수대를 세워 두었어요. 그리고 아전들을 부른 뒤 말했지요. 이 수수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소매 속에 넣어보시오. 아전들은 쩔쩔맸어요. 이런 걸 어찌 소매에 넣는단 말이오.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 사또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1년 자란 수수대도 그대들 소매에 안 들어가거늘 16년 자란 나를 어찌 손바닥에 넣으려 했단 말이오. 그제야 아전들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전들은 고분고분하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년 사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고을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지요.
아이고, 우리 사또님 덕분에 살맛 나네. 세상에 이런 어진 사또가 또 있을까? 소년 사또는 어른이 되어도 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어요. 백성의 벗, 지혜로운 사또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곰과 멧돼지의 여행.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숲속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 곰과 멧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곰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지요. 저동아, 오늘은 어디로 산책 갈까? 멧돼지 저동은 낄낄 웃으며 대답했어요. 웅형, 또 동쪽 능선 가요. 거긴 이제 발바닥이 닳겠어요. 두 친구는 지리산의 산과 들을 수백 번도 더 돌았기에 이제는 조금 지겨워졌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동이 말했어요. 우리 이참에 팔도 유람이나 떠나보는 거 어때요? 팔도 유람? 하하하, 그거 재밌겠구나. 이렇게 해서 곰 웅형과 멧돼지 저동은 산을 내려와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여러 고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구름처럼 떠다니며 멋진 풍경을 눈에 담고 맛있는 열매도 실컷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딱 한 곳,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여느 때처럼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몽둥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으악, 곰이다. 멧돼지다. 잡아라. 어디서 맹수가 마을에 들어오냐?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쫓아내며 문까지 굳게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참 서운하네. 웅형,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 그래서 두 친구는 신통수를 부려 인간으로 둔갑했어요. 곰은 큰 덩치의 중후한 사내로, 멧돼지는 건장하고 재빠른 젊은이로 변했지요. 어때요? 저 좀 멋진 청년 같지 않아요? 코만 덜 튀어나왔으면 딱이구나. 둘은 다시 마을로 갔어요. 이번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반겨주었지요. 그때 한 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저동은 정중히 물었어요. 처녀님, 물 한 바가지 주실 수 있을까요? 처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먼 길 오셨나 봐요. 두 친구는 물을 마시고 나서 근처 주막에 들러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막 안은 왠지 무겁고 슬픈 분위기였어요. 이상하네. 왜들 이렇게 시무룩하신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주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뒷산에 전년 묵은 개가 살고 있는데 그 개가 마을 처녀를 잡아가요. 이번엔 물 주던 그 처녀가 제물이 되었답니다. 저동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 착한 처녀를 안 되죠. 웅형도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런 못된 개는 우리가 혼내줘야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웅형과 저동이 단단히 각오를 하자 슬며시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요물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가 큰 상을 드리겠소. 다음 날 저동은 여인으로 위장해 긴 장옷을 입고 개가 사는 동굴 앞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요물에게 제물이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잠시 뒤 물웅덩이 안에서 커다란 개가 스르륵 나왔지요. 눈이 불룩 튀어나온 개는 제물 앞에서 집게발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동은 장옷을 확 벗고 뛰어올라 개의 집게를 꽉 문 다음 몸통을 사정없이 굴려버렸어요. 이놈에게 감히 사람을 해치다니. 개는 당황해서 몸을 부르르 떨다가 집게 한쪽을 부러뜨리고는 연못 속으로 도망쳤어요. 물렸다. 두고 보자. 저동은 숨을 고르며 돌아왔고 마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어요. 정말 물리쳐 주셨군요. 우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동과 웅형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확실히 끝난 게 아니야. 개 녀석이 살아있다면 또다시 재앙을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둘은 조용히 동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깊숙이 파인 연못을 발견했지요. 웅형,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이번엔 우리도 물속으로 들어가 보자. 두 친구는 거북이로 둔갑해서 연못 안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다정하게 생긴 거북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다친 개를 본 적 있나요? 거북이는 살짝 경계하면서도 말했어요. 네, 제 친구예요. 지금 병이 나서 문병 가는 길입니다. 웅형이 말했어요. 우리도 그 친구 걱정돼서요. 함께 가도 될까요?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고 셋은 개의 은신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죽다 살아난 개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너희들 누구냐? 바로 그때 웅형과 저동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개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사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를 받아야지. 거북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이런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데 저 무시무시한 맹수들한텐 못 당하겠어. 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국 두 맹수에게 잡혀 죽고 말았답니다. 개의 시신을 연못 밖에 내던진 두 친구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며 물었어요. 정말 끝장낸 겁니까? 웅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드리겠소. 황금이든 땅이든. 하지만 두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그런 거 안 바래요. 그저 큼직한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송아지를 잡아 정성껏 삶아 내놓았지요. 그때 저동과 웅형은 말했어요. 자, 이제 놀라지 마세요.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둘이 신통수를 풀자 커다란 곰과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이 셌던 거군요. 곰과 멧돼지는 송아지를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럼 이만 우리 발도강산 유람길 계속 가야지. 웅형, 이번엔 동해로 가요. 회 한 접시 땡긴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영물님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하여 지리산의 영물, 곰과 멧돼지는 다시 유람의 길에 올라 신기하고 멋진 세상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에도 해마다 개를 물리쳐준 영물들을 기리며 마을 잔치를 열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가재가 된 징거미. 옛날 옛적 맑고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깊은 산골짜기엔 징거미 새우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엔 다양한 징거미 새우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엔 아주 특별하고도 고집센 징거미 새우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징돌이. 얼굴도 잘생기고 튼튼하지만 남이 좋은 걸 가지면
꼭 샘을 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붕어 커플 붕돌이와 붕순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들떠서 결혼식장에 모였어요. 바다에서 온 꽃게 선생님이 멋진 등껍질과 큼직한 집게발을 자랑하며 주례를 서고 있었죠. 와, 진짜 멋지다. 꽃게 선생님은 바다에서 왔다더니 정말 대단해. 하지만 징돌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쳇, 저 등껍질, 저 집게발, 꼭 나보다 잘났다는 듯 하잖아. 그러더니 징돌이는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휙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징순이는 깜짝 놀라서 따라갔어요. 징돌아, 왜 그래? 붕돌이랑 붕순이 결혼식인데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징돌이는 심통이 난 얼굴로 말했어요. 난 보기 싫어. 다들 개 선생님만 멋지다고 하고 나는 징거미 새우인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 징순이는 징돌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징돌아, 너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징검이잖아. 넌 널 그대로 사랑하면 돼. 하지만 징돌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의 귀엔 징순이의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징돌이는 나도 저런 집게발이랑 등껍질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 모습을 본 징거미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저놈의 징돌이 또 심술이 났구먼. 그날 밤 징돌이는 마을 밖 바위에 앉아 툴툴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몸이냐고. 나도 개처럼 멋지고 튼튼한 껍질을 갖고 싶다고. 그때 구름을 타고 놀던 구름요정 까비와 은비가 징돌이를 발견했어요. 징거미가 울고 있네. 까비가 말했어요. 은비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까비야, 그냥 지나가자. 저 친구 성격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한테나 도와주면 안 돼. 하지만 까비는 마음이 약했어요. 불쌍하잖아. 잠깐만 도와줄게. 그날 밤 은비가 자고 있을 때 까비는 몰래 징돌이에게 다가갔어요. 얘 왜 울고 있어? 징돌이는 반짝 눈을 뜨며 말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개처럼 멋진 껍질이랑 집게발 갖고 싶어. 까비는 당황했어요. 그건 용왕님한테 가야 하는데 바다도 멀고 위험해. 징돌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갈래. 나 좀 데려가줘. 결국 까비는 징돌이의 고집에 못 이겨 구름 비행기를 불렀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지? 징돌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그리하여 둘은 밤하늘을 날아 바다 깊숙한 곳 용궁으로 갔어요. 용왕님은 황금색 수염을 가진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징돌이는 꿇어앉아 말했어요. 용왕님, 저도 개처럼 멋진 껍질과 집게발을 갖고 싶어요. 용왕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너는 진검이 새우다. 너만의 좋은 점이 있는데 왜 다른 걸 부러워하느냐? 징돌이는 말했어요. 그냥요. 다른 게 더 멋져 보여요. 꼭 갖고 싶어요. 용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절대요. 용왕은 조용히 술법을 부리며 말했어요. 좋다. 그럼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이후의 일은 나도 책임질 수 없단다. 그러자 징돌이의 몸이 번쩍 빛나더니 거대한 집게발과 단단한 등껍질이 생겼어요. 우와, 멋지다. 나 이제 진짜 멋진 진검이야. 그때 잠에서 깬 은비는 까비에게 소리쳤어요. 까비야, 너 또 뭐 했지? 이런 도깨비 같은 짓을 왜 했어? 까비는 쭈뼛쭈뼛 말했어요. 그냥 불쌍해 보여서. 징돌이는 구름 비행기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나 좀 봐. 나 이제 개처럼 멋진 징돌이라고. 하지만 마을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으아, 괴물이다. 도망쳐. 누군가는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징돌이는 놀라 도망쳤어요. 징순이도 징돌이를 못 알아보고 돌을 던졌죠. 괴물, 물러가. 징돌이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때야 징돌이의 엄마가 달려왔어요. 징돌아, 너구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니? 징돌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난 이제 진검이 마을에 있을 수 없어. 바다로 갈래. 개들하고 살 거야. 하지만 바다에 가도 개들은 징돌이를 괴물 취급했어요. 갈매기, 문어, 거북이도 그를 먹이로 알고 쫓아왔어요. 징돌이는 매일 도망치며 지냈어요. 나 왜 이러지?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나? 결국 징돌이는 다시 용왕을 찾아갔어요. 용왕님,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용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변한 모습은 되돌릴 수 없단다. 하지만 네가 새로 살 곳을 정해주마. 그리하여 용왕은 징돌이에게
가재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깊은 산속 바위 틈, 조용한 물가가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지요. 그 후 징순이는 징돌이를 찾아 헤맸어요. 징돌아, 어딨어? 미안해. 널 못 알아봤어. 하지만 징돌이는 멀리서 징순이의 목소리를 듣고도 숨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은비는 가슴이 아팠어요. 까비야, 이제 알겠지? 남을 돕는 것도 신중해야 해. 아무나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까비는 쭈글쭈글해진 귀를 붙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은비 누나. 그리고 은비는 까비의 귀를 살짝 꼬집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이자. 두 요정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조용한 바위 틈에서 징돌이, 아니 이제는 가재가 된 그는 조용히 살아갔어요. 그 누구보다 소중했던 것들이 다 떠나버린 뒤 그는 마음속으로 매일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욕심내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오늘날 가재는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살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동물이 되었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